사실 많이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좀 피로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부터 좀 시작을 할까 싶거든요. 아까 중간에 잠깐 그 운동이 있긴 했지만 조금 한번 이번엔 일어서 보십시오. 일어서서 자 이걸 그 각지를 끼고 위로 하늘로 최대한 쭉 뻗어 올려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네 다시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각지를 이렇게 머리 뒤를 감싸지고 이걸 꽉 졸라 보겠습니다. 자기 그 관자놀이를 조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으면서 꽉 졸라주세요. 네, 다시 풀고 한 번 더 조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뿜으면서 자, 다시 풀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각지를 목 뒤까지 목 바로 뒤에까지 이렇게 내리고요. 자, 다시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조르는데 고개를 살짝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뒤로 젖힌다고 생각하고 다시 졸라보세요. 여기 팔꿈치가 서로 닿을 때까지 한번 고개를 들고 졸라보십시오. 네, 다시 풀고 한 번 더 조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으면서 네, 바로 네,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아까 박수를 건강 박수를 아주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요. 또 약간 다른 박수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만 치셨죠. 이번엔 이렇게 폼은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래 위로 그 손을 바꾸겠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한번 모아보시죠. 손 비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손이 어떻게 됐나요? 따뜻해. 따뜻한 정도인가요? 닭똥 냄새가. 네, 뜨거운 정도가 됐죠. 네, 이제 앉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마지막에 했던 이 손 운동을 하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디가 좋아지겠습니까? 머리야. 머리 어느 부분? 뇌가 좋아지죠. 뇌가 좋아지고 또 한 곳은 또 좋아지는 곳이 몇 곳 더 있습니다. 심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연세가 드시기 시작하면 점점 그 심장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심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증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 네, 숨이 차고 손발이 차지게 됩니다. 손발이 차지게 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붓는 것은 신장입니다. 심장이 아니라 신장, 콩팥이 나빠지기 때문인데요. 신장이 차지게 되면, 신장이 약해지게 되면 용기가 점점 없어지면서 자꾸 삶이 우울해지려고 듭니다. 그래서 웃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장이 건강하면 쾌활한 웃음을 많이 웃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많이 웃을수록 심장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손뼉을 열심히 치고 손바닥을 많이 비비면 심장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박수를 그냥 열심히 치는 분과 대충 치는 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박수 칠 기회가 올 때마다 하여간 열심히 박수를 치는 게 이게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입니다.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84세 된 여자분인데 방광암에 걸렸답니다. 저는 바로 추석 다음 날이었어요. 방광암에 걸렸는데 증세가 어땠습니까? 전조 증세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그 증세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약간의 그 분비물이 깨끗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방광암이었답니다. 방광암은 여성분보다는 남성에게서 훨씬 더 많습니다. 방광암의 70%는 거의 남성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전립선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방광암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일까요? 원인이 뭘까요? 방광암의 원인,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남성의 경우는 담배가 흡연이 70%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흡연. 여성의 경우는 뭘까요? 그러면 여성 방광암의 원인은 술 마셨어요? 머리 염색을 많이 하기 때문이랍니다. 머리 염색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염색약이 독해서 결국은 샴푸를 많이 해도 독한 샴푸를 많이 써도 그 샴푸의 독성이 어디로 갈까요? 여성들 경우는 주로 자궁으로 가고요. 자궁암을 절개해서 열어보면 가장 많은 독소가 쌓이는 곳이 말하면 샴푸 같은 것들, 그런 머리에 발랐던 독소들이 대부분은 자궁으로 가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또 방광으로 가 있고, 이렇게 독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암의 대부분의 암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때문일까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도 한 원인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점수가 높진 않습니다. 높은 점수는 아니고, 암의 대부분의 원인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 부위를 차게 해서 그렇습니다. 차면, 내 몸을 차게 만들면 그 찬 부분에서 어느 틈엔가 암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넘치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넘치게 먹어서 뭔가를 지금은 많이 먹게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양껏 먹기보다는 항상 넘치게 먹게 되니까 그 넘치는 부분을 어디론가 내보내지 않고 몸속에 비정상적으로 축적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암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방광암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방광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샴푸를 저렇게 안 써요. 자, 자연 치유적 방식을 오늘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쓰려면 어떻게 치료하죠? 방광암은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죠. 방광 속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반 상피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것만 살짝 잘라내면 되죠.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잘라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피암이 아니라 완전히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암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아예 방광 자체를 드러내버려야 합니다. 드러내고 다른 것으로 방광을 새로 만들어서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다른 피부를 이용해서.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지만 그 방광암이 생겼던 본래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렇게 수술만 해놓게 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또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하자면
어떤 현상도 치료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그렇게 암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가 몇 가지 원리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광암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보겠는데요. 수술하는 방법이 한 가지 치료법이고,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전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자연치유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광을 치료하는 원인이 될 만한 그런 물질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열심히 하고, 담배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술을 마시는 분이라면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안주를 먹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안주를 함께 먹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는 것이 1순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식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네, 현미 야채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미와 잡곡을 잔뜩 넣은 그 밥을, 담백한 밥을 먹어야 하고, 거친 밥을 먹어야 하죠. 그리고 생야채식과 그리고 각종 발효 음식들이 좋습니다. 청국장이라든지 된장, 간장, 잘 발효된 음식으로 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좋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병원에서 들어서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것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하면 웬만큼 나아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는 뜸을 뜨십시오. 뜸을 뜨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뜸 뜨라고 하니까 쑥뜸만 생각하시죠. 쑥뜸은 물론 사기가 어렵지 않지만 그걸 어느 부위에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돌멩이, 개울가 같은 데서 예쁘장한 돌멩이들을 이렇게 자갈을 좀 주워 오십시오. 그 자갈을 잘 씻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5분만 돌리시면 됩니다. 5분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이게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살에다 갖다 대면 굉장히 뜨거우니까 처음에는 수건을 한 2겹 정도로 겹으로 싸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배에다 올려놓습니다. 배 아랫배에 올려놓기도 하고, 방광 있는 쪽에, 또 혹은 회음부라고 말하면 항문과 생식기 사이에 있는 그 보드라운 살, 하여간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에 앉아서 TV를 본다든지 할 때 그냥 깔고 앉아 계십시오. 깔고 앉아 있고, 또 일부는 아랫배 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방광 쪽에다 갖다 대놓고, 그러면 한 30분 정도 지나면 2겹으로 했던 수건을 1겹을 이제 벗겨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30분이 지나면 그때는 아예 수건을 다 벗겨버리고 맨도를 해도 또 30분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별일 없을 때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씩을 꾸준히 이걸 쪼이게 되면, 말하면 돌뜸이라고 부릅니다. 돌뜸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웬만큼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찬 기운이 있던 것들이 쫓겨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지금 방광암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광과 관련된 많은 것들, 전립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빈뇨, 잔뇨, 또 요실금, 이런 것들에 다 좋습니다. 네. 이 돌뜸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암치유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암이든 괜찮은데 방광암에도 굉장히 좋은 약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약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약입니다. 이전 우리 조상들은 가지가 어떤 데 좋다고 그랬죠? 가지를 열심히 먹게 되면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했죠. 났던 종기도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어떻단 말이에요?
이거는 독을 빼는 데는 가지를 따라올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가지를 계속 먹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이 이제 제철인 것 같습니다. 거의 노지 가지들은 이제 다 이제 끝물 가지를 따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가지를 심어 놓은 사람에게 가서 가지대를 좀 구하십시오. 가지대를 뿌리채 뽑아와도 되고, 근데 뿌리채 뽑으면 뿌리 부분은 좀 씻어야 되니까 뿌리 윗부분까지만, 딱 뿌리 윗부분까지만 가지대를 잘라가지고 그걸 한 15cm 정도씩 이렇게 딱딱 잘라 말려서 그걸 잘 말린 상태에서 가지대하고 큰 솥에다가 찜통 같은 데다가 넣고선 가지대도 넣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가지대만 달인 물만 마시면 이건 조금 이렇게 그 맛이 약간 그 별로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맛이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맛있게 하려면 뭘 넣으면 되죠? 감초를 넣으면 되죠. 감초 몇 개만 딱 잘라서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같이 달이십시오. 처음에는 물을 말하면 가지대 지금 눌러놓은 것 찰박찰박한 상태에서 그거보다 배 정도로 이렇게 물을 많이 넣고, 그게 어느 정도 절반 정도까지 잔불에다가 처음에는 풀풀 끓이고 그 다음에는 잔불에다가 이렇게 쭉 달여서 그걸 하루에 요런 컵에 하루에 2컵 정도, 아침 저녁으로 2컵씩만 드시면 어떤 암이라도 도움이 되고 방광암에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이제 우리 이전 어른들은 가지를 직접 나물로 해 먹어도 좋다고 했지만 또 가지 꼭지를 또 말려 가지고 빻아서 이걸 하기도 하고 가지대를 다려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가지대 달인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 되겠죠. 몇 가지 제가 이제 암 치료를, 자연 치료를 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엔 뭐라고요? 네? 네, 돌덤보다 먼저는 식이요법이고요. 네, 음식을 바꿔내야 합니다. 음식을 바꿔내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술, 담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도 끊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음식을 바꾸고, 그리고 돌뜸 뜨고, 그리고 가지대 달인 물을 먹게 되면 웬만한 암들은 치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적용하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 다른 것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 그 팁을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온 대안학교 학생들 15명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1명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희 부부가 2007년도였으니까 벌써 한 10여 년 됐네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제가 이제 인도에 살 때였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10년간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살 때 한국에서 찾아와서는 아예 인도서부터 쭉 인솔을 해서 히말라야 트레킹까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죠? 네, 산소 희박증, 고산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산증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젊은 시절에 류마티성 관절염을 앓았던 환자였기 때문에 내 무릎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2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따라 나섰어요. 뭐 가다가 안 되면 히말라야 트레킹은 한 7박 8일간 갔다 오게 되는데, 갔던 길을 다시 돌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탈락하면 중간에 뭐 내가 혼자 기다리고 있지 며칠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쉬면서 조금씩 전진하니까 충분히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해발 한 3,000m 정도 되니까 벌써 아이들이 한둘 픽픽 쓰러지기 시작해요. 고산증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산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고산증 하산하면 되죠. 네.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 인터넷에 알려진 방법, 산소호. 비아그라를 먹으면 됩니다. 근데 둘 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혼자였으면 하산하면 그만인데 여럿이 함께 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정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로는 200m쯤 하산해서 조금 더 산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도록 시도하라, 이런 건데, 한번 고산증을 알아본 사람은 특정이 없어서 다시 올라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빅빅 쓰러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막 등도 두들겨주고 훑어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해발 한 3,700m 정도 되니까, 4,000m가 목표인데 3,700m 정도가 되니까 제가 와버렸어요. 제가 고산증이 딱 왔는데 정말 한번 당해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구토가 나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갔을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때 불현듯 딱 떠오르는 것이,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고서 딱 떠올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나 제 가방 속에는 언제나 이런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사열침이라고 부릅니다. 사열침. 사열침을 꺼내서 제가 할 기운도 안 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나 10손가락 것 좀 빨리 따줘. 따서 딴다는 것이 찔러놓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찔러서 피를 꾹꾹 짜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0손가락 끝을 다 짜고 나니까 5분도 안 돼서 머리가 만짱해지면서 개운하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가 하고, 또 고산증이 오는 아이들을 이제 그때부터는 신이 나서 계속 다 찔러서 따줬습니다. 누구도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때 이후로 제가 25번 정도 청소년 팀을 히말라야에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사열침을 학생 5명당 선생님 1명씩 딱딱 붙이거든요. 그룹별로 조를 짜서 이제 올려보냈는데, 그 선생님들이 전부 사열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찔러서 피를 짜내는지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지금 찾아서 바로 보셔도 알 수 있지만 2016년 4월 18일부터 25일 그 일주일 사이에 한국인 2명이 히말라야에서 트레킹 하다가 고산증으로 둘 다 죽었습니다. 혼자서 한 게 아니고 두 사람 다 유명인이고, 한 사람은 여성 출판사 사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강원 민방 사장이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주변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고, 특히 여성 CEO한테는 전문 산악인들이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고산증이 오니까 막 나름대로 응급처치를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헬기를 불러서 후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분은 병원에 가다가 죽었습니다. 고산증이 그냥 좀 내려가서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완전히 헬기로 후송까지 해서 아래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게 누가 하던 방법인가요? 우리 조상들은 그만한 높은 산이 없어서 직접 적용한 적은 별로 없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제가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친 대로 적용시켜 본 것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침은 굉장히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근데 이걸 고산증에만 쓸까요? 어떤 때 쓸 수 있을까요? 체했을 때도 씁니다. 체했을 때도 어디를 따면 되죠? 손가락 끝인데 손가락 끝 어디를 주로 땁니까? 주로 이전에는 여기를 땄죠. 엄지손가락 뒷부분을 땄는데 훑어내려서. 근데 지금은 여기보다는 이 새끼손가락 요 앞쪽이 더 좋습니다. 급체가 될 경우에도 딸 수 있죠. 또 어떤 때 쓸 수 있을까요? 어떤 때 쓸 수 있죠? 네? 통증. 웬만한 통증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자, 우리 장로님들 연배 정도 되면 걱정해야 될 게 뭐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뇌경색 두 가지를 굉장히 주의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죠? 이건희시죠. 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원인이 뭐죠? 발표된 바는 없지만 식물인간으로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좋은 돈도 많고 최고의 병원진들이 따라붙었는데도 그 사람을 못 살려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뇌경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뇌경색이기 때문에. 뇌경색은 뭐예요? 뇌혈관이 부풀어 올라버린 겁니다. 부풀어 올라버린 것에 대해서 뭐 혈관 용해제도 넣고 많은 약물을 투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되면 그래도 조금 병원에서는 대처할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뇌출혈이 되면 두개골을 열고 삐져나간 피를, 궤도 이탈한 피를 그걸 싹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온 분 가운데는, 상담하러 온 분 가운데는 2번을 두개골을 열어서 닦아냈는데도 또 후유증이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여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줬을까요? 사열침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당신 손끝 그리고 필요하면 발끝까지도 쫙쫙 피를 짜내줘라. 3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하면 10번쯤 하면 웬만큼 당신 눈에 이상이 있던 것 나을 수도 있을 거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친구 가운데 하나가 임수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장로님들이라면 임수혁이 누군지 아시죠? 롯데 4번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도 야구장에서 뱃을 휘둘렀어요. 열심히 뱃을 휘두른 4번 타자였습니다.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더가웃에 그러고서는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얼마 만에요? 8년 만에 죽었습니다. 눈 한 번 다시 뜨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쓰러진 사실을 알고 이건 바로 뇌경색이로구나. 뇌출혈 같으면 뭐 수술하고 웬만큼 살려냈을 겁니다. 그런데 뇌경색은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살려보려고 몇 번 접근을 해도 이게 차단이 돼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직도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정신을 못 차리거나 아직도 정신이 약간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사혈침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쓰려고 하면 가족이 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똑같이 교통사고로 쓰러진 분에게 의식불명이 된 사람에게 열심히 가족을 설득해서 쓰도록 했더니 20일 만에 깨어나서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는요. 교통사고도 아니고 둘 다 제 친구입니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냥 가족하고 통화를 다 하고 30분 뒤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30분 뒤에 도착했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는
병원에 후송했는데 뇌출혈이었어요. 그래서 뇌출혈을 두개골을 수술을 했는데 열고서 다시 닫았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두개골이 함몰이 됐더라고요. 아마 압력이 아내가 그 수술을 하면서 워낙 안쪽을 어떻게 잘못 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함몰이 된 상태로, 그리고 의식불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여간 손끝을 피를 짜내면, 발끝까지 손끝 발끝을 피를 짜내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는데도 가족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고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 친구는 지금 그런대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한 20년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지금 거의 식물인간으로 아직도 사람을 깨어나긴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가족 일부 자기 부인과 아들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못 알아보는 정도. 그래서 눈으로 반응을 하는 정도지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꼭 이것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할까요? 쌉니다. 5,000원 내지 10,000원이면 대부분의 약국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종로가 의료기 상사로 가면 훨씬 더 쌉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쯤은 각자 가족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 사람이 항상 주머니나 뭐 가방 속에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지만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바쁠 때 급할 때를 위해서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때 쓸 수 있을까요? 어떤 때 이걸 쓸 수 있을까요? 네? 부항. 네. 아까 급체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뇌출혈, 뇌경색도 쓰고, 또 고산증에도 쓸 수 있고. 네, 급체 아까 했죠. 근데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쉽게 쓰는 때는 언제냐면 열날 때입니다. 열날 때. 열이 나면 우리는 해열제 먹고 말지만 우리 의학에서는 열이 나면, 서양 의학은 어디에 열이, 어느 부위에서 열이 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의학에서는 열이 나면 그 열이 어느 부위에서 나는지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기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열이거든요. 아이한테는 열이 날 때 좌약을 넣든지 해열제를 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거의 이전에는 30분 걸렸는데 요새는 아이에게 해열제 먹이면 20분 만에 열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아직 한두 살 된 아기에게 20분 정도의 시간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뇌가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는 이것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살짝 아이의 새끼손가락 2개만 딱 땄더니 5분 이내에 열이 딱 떨어져 버립니다. 실습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래서 아이 키울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는 열을 잡지 못하면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게 뭐죠? 경기로 가버립니다. 경기쯤 되면 그때는 이제 가족이 정말 고통스럽죠. 경기를 못 잡으면 또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것은요, 간질로 가버리죠. 요즘도 제 주변에서 간질이라고 젊은 친구를 저한테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을 잘못 잡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토막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뭐였죠? 암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두 번째는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네. 세 번째는 박배발 원칙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배발 원칙. 박이 어딜까요? 박.
박. 우리 몸에서 박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대갈박이죠, 대갈박. 네, 여기를 대갈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박치기를 한다고 하고, 우리 김일 선수의 박치기 열심히 보면서 자랐죠. 그래서 박의 탈은 배에서 오고, 배의 탈은 손발에서 온다. 요게 우리 의학의 원리입니다. 그걸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아요. 자, 박의 탈이 어떻게 오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머리 아픈 것 가지고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편두통이 살살 와요. 편두통이 자주 옵니다. 그러면 어디 탈일까요? 배탈. 네? 배탈. 배탈인데, 배 중에 어디? 배꼽. 배꼽. 편두통이 자주 오면 이거는 쓸개탈입니다. 쓸개가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쓸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두통이 많이 오면요, 앞두통이 오면 이거는 밥통탈입니다. 밥통에 위장에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뒷골이 그냥 쑤시고 아파요. 뒷골이 쑤시고 아프면 어디 탈일까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죠? 이게 하나는 방광탈일 수도 있고 하나는 심장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둘도 구별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사해 볼 곳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쏙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러면 뭘까요? 이건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머리 아픈 것도 어디서 찾아요? 배에서 찾습니다. 배는 뭘 말할까요? 장부를 말하거든요. 장부. 자, 그 다음에 눈이 자꾸 충혈이 돼요. 눈이 충혈이 잘 되면 어디 탈이겠습니까? 안과 가도 원인을 몰라요. 충혈이 잘 되는 원인을 몰라. 혈관이 터져서, 눈 혈관이 터져서 그러긴 한데, 눈이 충혈이 잘 되면 어디 탈일까요? 이 정도는 알 수도 있는데, 간탈이죠. 간탈. 간에 열이 많이 차 있으면 눈이 충혈이 잘 됩니다. 이거 실험해 볼 수 있는 길이 금방 있죠. 뭐 하면 되죠? 술 먹어. 그러면 독주를 한 컵을 들이키고 나면 눈이 어떻게 되죠? 눈이 펄겋게 충혈되기 시작합니다. 왜? 간에 지금 열이 찼으니까. 원리를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충혈이 잘 되면 잘못하면 터져버리죠. 핏줄기 터져버리는데, 그런 눈이 터져서 실핏줄이 완전히 터져버려가지고 저한테 온 분 가운데는 두 눈이 다 보이지 않는 정도로 터진 분을 봤습니다. 완전히 까만 동자를 다 덮어버려서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치료하면 될까요? 현상치료는 10손가락 끝을 따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한 2주 정도 돼야 이 붉은 핏자국이 싹 사라질 정도 되는데, 이렇게 손끝을 따면 며칠이나 갈까요? 2, 3일이면 끝나버립니다. 이틀 후면 거의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나와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효과적이거든요. 자, 눈이 침침해요. 자꾸 안 보이려고 해요. 갑작스럽게 말하면 잘 보이던 눈이 점점 이렇게 안 보이려고 자꾸 드는 건 노안 말고 갑작스럽게 침침해지는 눈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도 간 때문입니다. 간이 어때서요? 하나는 아까는 열이 찼을 때 충혈이 잘 됐고, 침침해지는 것은 간이 생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먹어주면 됩니다. 또 간과 관련된 것, 다른 것 얘기해 볼까요? 손을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려고 하는데, 이 정도야 괜찮지만 밥솥을 들려고 하는데 여성분이
밥을 안 쳐서 들다가 툭툭 떨어뜨려요. 왜? 잘 들었었는데. 왜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힘줄이 늘어났다, 인대가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 못 고칩니다. 약 드세요. 그런데 그게 정작 원인은 뭘까요? 간에 좋은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간을 보호해주는 생야채라든지 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마시게 되면 그거 뭐 한 달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다른 약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눈에서 어디로 가볼까요? 귀로 가보죠.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 세대면 귀에 문제가 슬슬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려고 해요. 모청기를 껴야 될 정도로 잘 안 들리려고 하고, 또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두 가지로 들려요. 이명 현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원인이 뭘까요? 귀 때문일까요? 자, 박에서, 얼굴에서 생겨나는, 머리에서 생겨나는 탈은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요? 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장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귀는 신장이에요.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신장이 점점 약해지면 머리도 많이 빠지고 저처럼 머리도 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귀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신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에 물이 잘 차거나, 물속에 한 번만 갔다 오면 귀에 물이 자꾸 차서 귀가 골마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 때문일까요? 귀는 역시 신장인데 신장이 병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자, 또 어디가 남았죠? 자, 비염, 코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코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거는 허파 때문입니다. 허파, 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염이나 충농증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비염이나 충농증, 이것도 자연치유에, 물론 병원에서는 항상 수술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저희는 자연치유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치유를 하려면 이것도 손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찔러서 피를 빼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돌덩 같은 경우도 큰 돌이 아니고 잔돌이라면 여기다가 말하면 돌멩이 한 3개 정도, 요 코 있는 부분에도, 코 짠등 부분에도 하나 넣고, 여기도 광대뼈 있는 부분에도 하나 넣고, 코 주변을 돌덩으로 하루에 1시간씩 뜨끈뜨끈하게 해주게 되면 비염이 웬만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에서 나타난 탈들은 대체로 어디서 치료한다? 배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네. 그러니까 항상 치료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현상 치료고 하나는 원인 치료다. 네. 지금 제가 몇 가지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박배발 원칙이고, 박배발, 머리의 탈은 원인을 배에서 찾고, 배의 탈은 손발에서 찾는데, 이때 손발이라고 할 때 뭘 말하는 걸까요? 손발은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생활 습관. 말하자면 모든 질병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생활 습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우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뇌 속에 있는 장부가 탈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장부가 탈나면 이제는 곳곳에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허파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허파는 코도 담당하고 있지만 또 어디를 담당할까요? 네, 피부를 대체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이 이제
우리 의학으로 보면 흡파의 계절이거든요. 가을은 흡파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흡파가 건강해지는 쪽보다는 탈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왜 가을에 흡파가 해가 탈이 날까요? 왜 가을에 해가 탈이 잘 날까요? 네? 네, 공기가 차서 환절기 때문이거든요. 환절기 때문인데 우리 몸의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 흡하죠. 또 하나는 뭘까요? 피부. 피부죠. 피부가 30%의 호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더워서 반팔 입고 있다가 점점 요즘은 아직도 불을 넣기는 좀 아깝고, 그러니까 문 꽁꽁 닫고 자꾸 옷으로 이제 감싸버리는 거죠. 많이 열려있던 피부가 점점 닫혀버립니다. 피부를 다 닫아버리고, 그 다음엔 어떨까요? 지금이 1년 연중으로 보면 제일 건조한 기간입니다. 건조한 기간은 흡하는 건조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닫아버리고 건조하면 금방 자고 나면 목이 막 붓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흡파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라리 방을 조금 데피는 게 낫고요. 방을 데피고 옷은 너무 많이 피부를 감싸지 않는 것이 좋고, 방을 또 데피고 나면 더 건조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건 같은 것들을 저녁에 물만 꼭꼭 짜서 뚝뚝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방에다가 한두 개를 걸어놔서 습기 유지를 해주는 것이 지금 이 계절에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법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사실은 전부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가을이고 건조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가을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벌써 지금 제가 50분을 썼습니다. 10분만 더 할까요? 네, 10분만 더 하고 꼭 필요한 질문만 이렇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년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제가 그동안 요즘 이제 강연을 하러 다녀보면 좀 오늘하고는 반대의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반대냐 하면, 여기는 여성분들이 한 10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남성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그러시긴 하겠죠. 그런데 어딜 가나 여성분들이, 대체로는 일반적 강연에서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나이든 여성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5가지 꼽아보시죠. 돈. 또? 네? 텔레비전. 텔레비전. 네, 그거는 안 들어가던데요. 네? 딸. 친구. 또? 찜질방. 또? 네. 건강. 네, 이렇게 5가지랍니다. 남성에게, 나이든 남성에게 필요한 5가지는요? 돈. 마누라. 네? 부인. 처. 아내. 섹시. 예, 애기 엄마, 애들 엄마. 네, 이렇게 5가지라네요. 물론 7가지로 느리고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남성이 시세가 없어진 때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도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딱 한 가지 꼽으라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돈이야.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죠. 우리 조상들의 표현 속에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잃으면 얼마를 잃은 거다? 조금 잃은 것이요. 뭘 잃으면?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건강하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네, 이건 남성 여성 구별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이 건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것은 근본적인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우선 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또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건강하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살자면 첫째는 뭐 해야 될까요? 네? 친구가 있지.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친구가 정말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 수중에 있는 돈 가지고 하여간 내가 쓰는 만큼 쓰고 가십시오. 쓰는 만큼 쓰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저보다 18살 위이셨는데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남겨놓고 간 재산이 한 100억쯤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만큼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별로 안 쓰고 써보지도 못하고 간 겁니다, 본인은. 그런데 그거 남겨놓고 나니까 아들 셋, 딸 하나, 부인까지 5명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싸웠어. 요즘 서로 같이 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형님이었는지, 참 순진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완전히 재산 남겨놓고 간 것 때문에 자녀들하고 가족이 엄마와 아들이 관계가 멀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것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정도 있었으면 넉넉하게 정말 인심 쓰고, 물론 인심이 박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경남 합천 향후회 쪽인데, 합천 향후에서 돈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우리 형님이고, 합천 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재산 남겨놓고, 그리고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래놓고는 그냥 갑작스럽게 떠나가신 게 너무 바보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내가 쓰고 가는 만큼 내 돈이지, 내가 가졌다고 내 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서라도 친구를 사귀십시오. 아멘. 네. 요새 단계가 있죠. 박사 위에 뭐가 있죠? 밥사. 네, 박사 위에 밥사고, 밥사 위에 이제 여러분들은 해당이 쉽지 않겠지만 술사래요. 술사 위에,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했는데 까먹었네요. 하여간 어쨌든 박사보다도 더 좋은 게 밥사. 밥사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밥을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결합될 수도 있는데, 취미생활을 하십시오. 취미생활. 저도 사무실에, 종로 5가에 기독교회관에 저희 사무실이 한 10여 년 있었는데, 기독교회관에 계속 출근을 할 때는 정말 취미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2016년부터 제가 출근 의무를 없애버리고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저희 집이 홍은동인데 홍은동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출근할 때는 맨날 종로 5가가 제 생활 무대였는데, 홍은동이 새롭게 보이면서 여기서 뭐 내가 좀 즐겁게 지낼 요소가 없을까 하고 보니까 주변에 너무 많아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센터 있죠, 구청 있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그리고 또 치매센터, 이렇게 해서 강좌를 여는 데들이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5분 내지 7분 거리에 4곳이나 굉장히 중요한 강좌들이 열리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기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러 나가보고, 그리고 탁구도 좋아하던 탁구도 대학 시절 이후에 못 쳐보던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탁구 2시간 치고 나면 하루 종일 헥헥거렸는데 이제 2년 반 정도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탁구 부스도 제법 올라갔고요. 탁구 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주에 2번 정도 주민센터에 치는데 거의 치고 나면 같이들 점심 오전 탁구반에 와서 다 몰려가서 점심 같이 먹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탁구반에서 탁구만 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낚시를 가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또 1년에 한두 차례는 그냥 여행도 가고 또 딴 팀들하고 같이 공동 시합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2부 순서 하는 거 보니까 악기를 잘 다루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참 멋지네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나이만 들어가게 됩니다. 노사연의 노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죠. 그냥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무르익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히 이전의 나를 내려놓고 배움의 자세로 새로운 꿈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는 것.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82세보다 더 높으신 분, 82세 이상. 네, 됐습니다. 한 8분 정도 계시네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그 이야기 하나만 한 토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6살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느라고 잘 살았는데 폭삭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게 됐고요. 학력도 없어요. 그런데 18살에 겨우겨우 식모살이를 하다가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어찌나 두들겨 패는지, 무식한 년 왔다고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22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너무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하는 법정에도 함께 가지 못하고 대인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렵게 살다가는 31살쯤 됐을 때 결혼을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해서 잘 생을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자식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은 좋은 글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82세가 됐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부추겼습니다. 어머니는 소녀적 꿈이 시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인이 되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82세 된 어머니에게 시인이 되보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시 창작 교실을 나가기 시작하고 시를 한두 편씩 조금씩 이제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0대 10년쯤 됐을 때 매일 발간하는 중앙일간지에서 시를 한 주에 한 편씩 게재할 시인을 뽑는데 거기에 그 할머니 91세 할머니가 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시를 한두 편씩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시를 쓰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써온 시를 모아서 책으로 발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신문에도 연재하고 그랬으면 많은 사람이
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출판사에 얘기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어서 자기 장례비로 모아놨던 1,0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시집을 그냥 한 2,000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집을 쌓아놓을 수도 없고 이 시집을 하나씩 아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줬더니 이 시집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막 그 시집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 부가 나가는 시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01세가 됐을 때 또 시집 한 권을 더 내고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굴까요?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일본 여성 얘기입니다. 일본에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 82세부터 시작해서 103세까지 20여 년 동안을 열심히 시를 쓰셨던 참 멋진 할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시를 한 편 외워오고 있는데 외워볼까요? 예. 햇빛과 바람과 나 이런 시입니다. 햇살이 창문을 두드려 누군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햇살과 더불어 바람도 함께 따라 들어왔네. 셋이서 모여 앉아 오후내 수다를 들었지. 할머니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만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이렇게 참 재미있게 수다를 떤 어느 오후. 어때요? 이게 100살 된 할머니가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쓰던 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80세 넘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아직 꿈을 갖기에는 이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간 때문에 그렇지 미국의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미국의 국민 화가라고 하는 모제스 할머니도 이분도 76세의 뜻을 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자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국의 전원 농촌 풍경을 그려서 조금씩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었더니 이발관에도 걸리고 미장관에도 걸리고 뭐 곳곳에 음식점에도 걸리고 걸렸더니 유명한 화가가 와서 보고서는 너무 멋진 그림이 걸려 있으니까 그 그림을 전시를 하자고 해서 뉴욕에 전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화가 할머니는 세계를 다니면서 전시회도 하고 그림에 대한 강연도 하신, 그리고 그분도 100세가 넘어서 들어가셨어요. 모제스 할머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이제부터 악기를 연주해서 명연주가가 되는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멋진 시인도 나오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나오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훌륭한 연구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몰두하면 어디에 좋을까요? 건강에. 치매에 걸리지도 않고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꿈을 멋지게 나이가 들고 멋지게 익어가는 삶은 새로운 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창조로 이어질 때 훨씬 더 멋진 삶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는 어떤 것에 집중하면 여간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치매를 염려하기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꿈에 자신을 쏟아바치고 그러면서 건강도 함께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게 되면 정말 멋진 노후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을 받을까요? 그냥 교수는 염색을 일부러 안 하시는 겁니까? 염색을 안 하시는 이유는? 네, 염색은요. 첫째는 저도 염색약의 해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색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집사람이 제 흰머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안 합니다. 저기 사열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열침은 우리가 특별히 그걸 소독하면서 쓸 필요가 없나요?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그 약솜, 알코올솜 요게 일회용짜리 이렇게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몇 봉만 이렇게 사놓게 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열침은 자기 자신이 쓰면 계속 써도 괜찮고 소독만 해놓으면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침이 오그라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써야 할 경우라면 이때는 꼭 이렇게 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네. 70대 여성인데 네. 갑자기 이게 땀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셀프로 땀이 어느 부위에서 많이 납니까? 몸 전체에서. 그 어떤 경우에 땀이 나죠? 그래서 무슨 뭐 어떤 경우라기보다도 그냥 갑자기 나는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땀은 네, 알겠습니다. 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로 그 심장에 열이 있는 분들은 온몸으로 땀을 흘립니다. 네, 온몸으로 땀을 흘리게 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심장도 약하고 대체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손에서 진땀을 흘리죠. 손발에서 막 땀이 많이 나가지고 진땀을 자꾸 이제 흘려서 이게 잡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좀 다른데요. 많이 흘리는 땀은 좀 몸 안에 열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열을 쫓아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죠. 오히려 그냥 보통 때 흘리기보다는 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딱 운동하고 샤워해버리고 이렇게 내 몸에 있는 그 열을 밖으로 발산시키는 그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열침으로는 열 손가락 끝을 따면 훨씬 가라앉습니다. 네. 피는 하루에 몇 번이나 뽑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내게 고혈압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면 그 고혈압 약을 드시기도 하지만 고혈압 약을 계속 드시면 사실상 내 몸은 자연 치유력을 점점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들은 바대로 실천하시려면 고혈압 약을 절반 정도 줄여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끝 열 손가락 끝을 피를 한번 꾹꾹 짜내 보십시오. 그리고 재보시면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아마 더 다음 식사 때문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일본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장로님들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위로받고 또 문화행사도 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노후에 외롭지 않게 좋은 친구들도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항상 생각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사온데 어수속히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민족이 서로 더불어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하며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이 교회 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